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저희 심층 인터뷰에서 매주 한 번씩 미국 대선 관련해서 심층 인터뷰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오전에 이제 TV 토론 열립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수백만 명의 스윙 보터들에게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의 김용준 교수님에게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일 미국 시간으로 10일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니까 우리는 수요일 오전 9시인가 10시쯤 되더라고요. 그죠? 네. 교수님 어떤 거 제일 눈여겨보십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는 뭐 분야별로 워낙 뭐 많이 이슈가 되긴 할 건데요. 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걸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없을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 네. 시절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경험이 적다, 네. 검찰 빼곤 모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지지층에 대해서 기대의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느냐, 해리스 후보를 검증하는 TV 토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도 사실은 지난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실점해서 본인이 득점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그때 자신이 공격했던 그 나이라든지 건강 문제가 본인한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재밌는 건 그때 나이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던 트럼프 후보가 네. 지금 해리스 후보랑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해리스 후보가 그걸 공격을 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매너는 갖추면서 은연중에 젊음을 과시를 할지, 이게 포인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정으로 공격을 와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잘 디펜스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토론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보단 해리스 후보를 몰아쳐서 바이든 후보의 실정에 공동 책임이 있다. 네. 또 하나는 네가 뭘 아느냐, 이런 구도로 해리스 후보를 분야별로 몰아칠 것이고요. 네. 해리스 후보가 그거를 잘 디펜스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맹공을 펼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향배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사처럼 잘 따져 묻고 잘 몰아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후보가 일반 후보였으면 네. 굉장히 디펜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서 부통령까지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어거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후보는 여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세게 디펜스를 하면서 역공격을 펼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의 득실보단 해리스 후보가 이거를 잘 이겨내고 네. 능력 있는 후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대로 해리스 후보를 검증하는 장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예를 들어 트럼프 후보가 뭐 흥분하거나 좀 지나친 표현을 쓴다고 해도 트럼프 후보 지지자분들이 거기에 실망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해리스 후보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말을 더듬는다든지 논리적이지 않다든지 조금 당황한 모습이 보이면 오히려 실점을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해리스 후보의 장점은 하여튼 젊은 시절 굉장히 이제 검찰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네. 낙태 문제나 여성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한 공격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공격을 할 건데, 특히 이제 낙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때 실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성분들을 연설 무대에 올리면서 트럼프를 몰아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지지자들은 그걸 다 감수하고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실점이 없을 걸로 보이는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이런저런 이제 공격들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만약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점이 돼.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때 기억나신 대로 트럼프가 하고 몰아치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좀 입을 벌리고 멍한 장면들이 여러 번 보여줘서 굉장히 TV 후보를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슬프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좀 어거지 전략을 많이 펼칠 때 해리스 후보는 아직까지는 정면 토론을 한 적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여줘야 될 겁니다. 낙태 이슈는 해리스에게 여전히 유리한 이슈입니까?
네, 맞습니다. 유일한 이슈라고 보아도 무방한 게 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어느 누구나 현재 있는 불만을 모두 집권 세력한테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민, 실업,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부각을 할 건데 네. 이때 유일하게 이제 민주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실제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보수 주에서도 낙태 문제는 캔자스주 같은 경우도 다 트럼프랑 반대로 투표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가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해야 되고 트럼프는 이거를 뜨뜻미지근하게 좀 태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진 않고 있고 주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유일하게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전략은 사법 리스크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낙태에 관련한 트럼프 네. 입장일 겁니다. 사법 리스크 이제 또 이번에 여성 관련해서 돈 주고 이제 회사 돈으로 줬다 그 횡령 부분은 선고 안 하기로 해서 일종의 그러면 해리스 입장에서는 카드 하나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정치 탄압으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대통령 후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 수사하거나 재판한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트럼프식 표현들은 좌파 검찰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어서 네. 실제 사법 리스크로 해리스 후보가 공격을 하더라도 실제 표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걸로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과 잠자리를 하고 그 여성이 문제를 삼으니까 회사 돈을 주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게 횡령 여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지자들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또는 믿지 않는 그 저변에 깔린 심리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트럼프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단 트럼프가 네. 상징하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의 완전한 대전환을 지금 요구하기 때문이죠. 네. 트럼프 개인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더라도 기존의 정치판 정경유착으로 하던 정책만 반복하던 민주당, 공화당을 다 쓸어버려라. 이게 바로 트럼프 지지자들의 마음이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든 안 하든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라고 계속 구호를 내세우고 이거에 대한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만 할 수 있다. 지금 기존의 정치권이 하던 대로 월스트리트에 돈을 받아서 허수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결로 네. 민주당, 공화당 엘리트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거는 그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 그게 일부는 버니 샌더스로 갔지만 네. 민주당에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한테 몰린 부분들은 트럼프가 기성 정치인하고 뭔가 다르다. 네. 소위 말하는 무소속 어떤 느낌을 갖고 기존 엘리트 정치인과 정경유착한 공무원들 그리고 이런 어떤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중앙 관료들이 네. 정치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창구로 썼던 메커니즘 이거를 다 쓸어버려라. 이게 바로 트럼프 지지자의 호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 그걸 구현하느냐는 별개로 치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개인 스캔들에 관해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정치 탄압 프레임이 유효한 겁니다. 그 지지자들한테. 흔히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PC주의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보여줬던 예. 그 올바름, 예. 정의감, 예, 약자를 품격. 구하고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민자를 우대해주고. 따져봤더니 그거 순위선이고 가짜더라.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 걸 나의 트럼프한테 삶에 깨달라. 예, 기존의 굴레를 네. 깨달라. 그리고 실제 스캔들도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건 권력을 잡고 있는 중앙 행정 관료를 해체하겠다. 네.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하고 돈 주고 받아 먹던 정경유착을 해체하겠다. 그 두 가지 슬로건이 굉장히 세게 먹히는 거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동맹국이나 이민자를 계속 받느냐? 네. 그건 아니다. 요것도 굉장히 세게 구호가 먹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도층 표를 나눠먹는 식이 아니라 그 구호에 열광하는 트럼프 지지자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 후보가 나타났더라도 변치 않고 고정 지지층이 꽤 유대가 되고요. TV 토론으로 인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는 투표장에 안 갈 것 같은 사람들을 네. 해리스 후보가 나오게 만드느냐. 네. 이게 TV 토론의 핵심이 되겠죠. 또는 해리스 후보에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게 실망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 후보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려다가 또 TV 토론 보니까 희마리가 없어. 뭐 이래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 실망한다면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가 두 갈래가 있죠. 하나는 네. 중간표라도 먹어서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라는 절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의 민주당 엘리트 후보대로 할 거면 나는 안 뽑아.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네. 젊은 그룹들, 네.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던 어떻게 보면 개혁의 가장 왼쪽에 서 있는 네. 그룹들을 해리슨 후보가 껴안고 나갈 정도의 파워풀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차피 해리스를 뽑아도 바이든처럼 할 거냐? 그러면 난 안 나간다. 이런 식의 거기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네. 토론의 쟁점은 가운데 있는 지지자를 끌어온다고 자꾸 묘사를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게 해리슨 후보의 핵심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 지지자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네. 보다 보니까 트럼프보다 해리스 후보가 낫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나라도 대선 후보 보고 지지자를 바꾸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장에 안 나가요. 우리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투표를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투표 유권자 등록을 하게 만들고 멀게는 1시간 거리 있는 네. 운전을 해서 가게 만드는 동력이 있느냐. 바람을 일으키느냐. 오바마 때처럼. 예, 1기 트럼프 때처럼.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강한 의지가 있어야 투표장을 가는군요. 예, 네. 지나가다 동사무소 들려서 출근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운전을 하고 그 전에 사전 등록도 다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유권자 중에 이제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또 증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이겨내고 투표를 하려면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스윙 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표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선거 때는 저 진보 진영은 이제 우클릭하고 보수 진영은 좌클릭하기 마련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이든에 실망한 진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그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현재 국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세요. 트럼프가 중간표를 의식해서 약간 점잖게 행동을 한 적은 있지만 메시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메시지 바꾼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더 세게 자기의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해리슨 후보가 지금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발언을 묘하게 내놓는 것도 이런 소위 말한 가장 왼쪽에 있는 혈기왕성한 가장 좌측 진영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깨워서 투표장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쪽으로 자꾸 기우는 듯한 또는 양다리를 명쾌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명쾌하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 유대인 쪽 단체들은 굉장히 저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있나 보던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 같이 바이든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유대계와의 관계입니다. 유대계를 품어 안고 홀로코스트를 끌어안으면서 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너무 과하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해야 된다. 네타냐후 관련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야 돼서 민주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공화당 계열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편만 들면 끝날 네. 문제를 저쪽에서는 굉장히 이 양쪽을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계나 어떤 이스라엘 정부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면 네. 민주당에서는 또 굉장히 타격, 선거자금 말고도 표에도 타격이 심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편을 들자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 해리스 후보가 전당대회 끝나고 이렇게 지지율을 흐름을 탈 때 그러고 나서 많이 우클릭하는 발언들을 해놨거든요. 전기차 의무화 지금 한 8년 남았네요. 10년 남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셰일가스 이거 할 때 파쇄하는 거 환경에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좀 후퇴하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엔 그거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대선 팀이 모이면 이제 분야별로 나누겠죠. 네. 이거는 내가 우클릭, 이거는 좌클릭, 이거는 네. 세게 간다. 왜냐하면 이 표의 핵심이 어느 주에 사는 이런 나이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별로 이쪽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고 네. 이쪽은 그쪽 센 유권자들, 특히 지금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쪽 중요하잖아요. 그런 지지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낙태랑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렇게 간다. 나머지는 좀 중도적으로 보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계속합니다. 이 TV 토론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밍아웃이 되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펼치냐. 지금부터 푸틴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가 전염성 있는 웃음이 있고 나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용할지는 또 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한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해리스를 돕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뭐 좀 더 그럴까요? 낫다고 본다라고. 그냥 한 소리인데 또 언론이 경강부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예, 속마음이야 우리가. 예.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치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민주당이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자녀들의 등록금, 외식 갔을 때 물가, 부동산, 기름값. 이런 네. 기름값. 이 생활 물가가 모든 체감에 단데 GDP가 몇 개고 일자리가 몇 개 보여지는 거는 와닿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출장 갔다 오시거나 잠깐 있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외식을 할 수가 없는 수준도 물가가 네. 올라갔고 네. 네. 특정 도시들에서는 도저히 그 렌트값이 소화가 안 됩니다. 자기 월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집권을 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해리스 후보가 수치만 들이대서 사람들이 공감을 못 얻는 일자리 몇 개 창출했고 GDP가 뭐 올라가고 뭐 연방준비이사회가 뭘 하고 있고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구비돼야 트럼프의 이런 실제 생활 물가가 힘들어서 네. 장바구니 물가가 힘들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은 이제 집권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제 굉장히 미국 국민들 힘들게 살고 있고요. 대도시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렌트비나 외식 네. 물가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 바닥까지 가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 정말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고 소득도 많이 올랐고요. 어쩔 땐 정말 실질 소득이 물가를 뛰어넘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물가 인상률을 뛰어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기름 식당 넣을 가서 때막 비싸면 올라 있고 비싼 겁니다. 마트 갔는데 예, 신문지상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날 주말에 모임했는데 옛날 먹을 때보다 비싸지면 혹은 야구 티켓 값이 얼마고 네. 예, 기름값이 얼마고 이게 결정을 하는 또 월세. 예, 그죠? 예, 월세. 네. 아이들 어린이집 엄청 비싸거든요, 미국에. 네. 어린이집 물가 계속 올라간다. 근데 본인들의 월급은 멈춰 있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수치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며칠 전에 크루크먼 교수가 이제 이분은 좀 진보 진영이시지만 예, 뉴욕 타임즈. 네, 늘 정기 기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네. 보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이 큰 이슈였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이슈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슈화가 좀 식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해리스가 좀 덜 불리할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전형적인 이제 엘리트주의 입장에서 보면 크루먼 교수도 좋아하고 제가 밀턴 프리드만도 좋아하는데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옛날 부시 엘리트들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수치나 거대 담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가 나아질 거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경제에 플러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특히 트럼프랑 해리스를 뽑는 결정적인 경합지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지금 그런 것들 와닿지가 않고 당장 어린이집이나 대학교 등록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가르치려 드듯이 그게 이제 전형적인 PC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브렉시시 왜 일어났죠? 런던에 있는 엘리트들이 가디언지를 통해서 시골에 사는 맨체스터나 리즈에 사는 영국인들한테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전체 소득 체감률이 어떻고 이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 내 옆집에 사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일으킬까 무섭고 나는 정서적 거부감인데 런던에 있는 엘리트들이 나를 가르치려 든다. 당장 이민자랑 사는 건 런던에 있는 너네가 아니고 시골에는 나다. 이래서 이제 브렉시트까지 투표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똑같은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 자체가 이 3프로 TV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일반 가정주부라든가 혹은 뭐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뭐 우체국 직원들, 뭐가 됐든 평범한 미들클래스 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비 오르고 자동차 보험비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이게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엘리트주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 다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경제 중에 생활 물가가 중요한 거지 다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 외식값이랑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내일 어린이집이 중요한 거지
그런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 뭐 성장률이 어쩌고 특정 기업이 돈을 벌어서 뭐 인텔이 뭐 기업을 끌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거죠. 수출이 돼도 가난한 국민 부자 나라 있잖아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빈부격차. 핵심은 또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상 전적인 파이가 아무리 커져도 그 파이의 소득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미국의 CEO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몇백억을 벌어가도 밑에는 직원들이 한 번에 해고돼 버리고 그게 뭐 샌프란시스코의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해고시켜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대체 저 경제 과실은 누가 가르치고 가느냐 이런 문제들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 유권자들 펜실베니아, 미시간. 부의 격차라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고 재정을 키우고 증세하고 그렇죠. 해서 복지 키우려고 하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저 위에 쌀 날려버릴 거야 이러면 어느 나라든 경제 소득이 낮은 저학력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랑 같습니다. 네, 그런 경제 논리로 보면 전부 다 좌파 정당, 삼인주의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든 공학력 도시 엘리트들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대부분 저학력이고 어떻게 보면 블루칼라 잡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 그거는 이제 경제 정책의 거대 담론이냐 실질 물가를 얘기하는 또 하나는 이제 소셜 컬처럴 문제도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조금 더 전통주의 사회를 좀 유지하려고 그러고 아이 한둘 낳고 가정적으로 사는 옛날의 가족 문화를 지지하고 이쪽은 아무래도 뭐 동성 결혼이든 다양한 형태의 트랜스젠더 문제든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또 자주 빼먹는 게 한국에서는 에듀케이션 이슈를 많이 안 다루거든요. 오바마 때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라든가 동성결혼 문제를 초중고를 넘어서 어린이집 교재까지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읽히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미국 학부모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왜 퍼블릭에서 교육을 강요하느냐. 학부모 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학부모 단체는 그런 교육을 좀 최대한 늦추길 바라고 미국의 퍼블릭 스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PC 컬처 때문에 정치 올바름을 일찍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 어린이집이 보는 동화책에 트랜스젠더라든가 게이 레즈비언이 주인공이 나와서 남자 게이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넣으려고 하고 이쪽 학부모들 막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나고 있고요. 트랜스젠더나 화장실 문제, 젠더 프리 화장실 유럽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다 엉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우연히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을 지지하고 퍼블릭 스쿨이 일방적으로 그런 트랜스젠더나 게이 레즈비언 이슈를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필수 교육으로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그런 학부모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또 퍼블릭 스쿨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게 미국 보수 쪽 또 단체들이거든요. 단지 크리스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쳐 있는데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치면 옛날 정교조 논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들어 친구도 이제 그 사파도 이렇게 과거 같으면 당연히 소년 소녀여야 되는데 뭐 소녀 이렇게 그냥 이런 부분들도 예민한 것 같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한 것 중에 탐폰 팀이라고 팀월즈를 그 여성들 위생용품 탐폰 팀 그게 미네소타주가 여학생들에게 그 무료로 지급하는데 뭐 1년에 $2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주도 많이 했더만요. 근데 미네소타주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이게 뭐 여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이랬으면 공화당도 찬성했을 텐데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제가 정확한 표현 모르겠습니다. 젠더 프리죠. 이런 식으로 젠더를 특정 안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 이거 무슨 생리대 지급하는데 남자도 줄 거니 이렇게 되면서 또 그게 갈등이더라고요.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 이슈도 있었고 저희가 뭐 이건 인종 문제긴 하지만 백설공주나 여러 영화에서 특정 인종에 대해서 우리 이정재 배우 관련해서도 후속편을 안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하고 지금 디즈니 월드 관련해서 플로리다 주지사랑 싸운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세게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사실 경제 수치를 보고 유권장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그 안에서 싸움박질이 나고 결정을 짓는 거는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 자녀 교육 관련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 소셜 컬처를. 그 중에 하나 이제 낙태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한국에는 전부 다 비중 있게 보도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거대 담론 일자리 몇 개냐 이게 다 결정할 거다라는 그런 1-2년간의 메인스트림 경제가 좋으면 현재 집권하는 세력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교조화된
테크니컬한 전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수치가 좋다고 현 정부를 반드시 하지도 않고 그때 프레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또 뭉치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은 효과적으로 잡아서 유권자들을 자극을 하죠. 네. 디즈니나 이런 거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인어공주 피부색 가지고도 이게 과거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피시컬처와 이런 네. 부분들하고 이제 맞닥뜨린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화가 옳다 쳐도 왜 지금 이 시기에 내 자녀들한테 혹은 불편하지야 이런 것들 이제 보수 쪽에서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학부모들이 퍼블릭 스쿨에서 게이 레즈비언이 나오는 동화책을 어린이집에서 읽혀야 되느냐 반드시 의무로 이런 것들 그리고 젠더 프리.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몇 개 그 서적들 금서 지정했잖아요. 네, 그 논란이 전쟁입니다. 예. 네, 그 완전 진짜 교육부를 해체하라, 퍼블릭 스쿨을 해체하라 이게 이제 그런 구호에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당대회 또 오프라 윈프리가 발언할 때 왜 그들은 책이 위험하다고 하고 라이플이 그게 그겁니다. 소총 총이 그 말이죠, 그 말이. 총기 규제도 저희가 미국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심지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경찰이 빨리 올 수도 있죠. 위험하다고 봤을 때 모두가 총이 없어야 안전하니까.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보신 분 많잖아요. 텍사스나 미주리나 거기에는 경찰이 오길 기다리다가 이미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으로 나를 보호하는 게 미국 수정 헌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총기 관련한 건 또 다 거둘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금지시킬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때 좀 까다롭게 하자 정도만 나오는 거라 그 나라 입장에 대해서 그 나라 어떤 지형과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 나라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총기 규제나 그런 게이 레즈비언 이슈나 이런 것들이 투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률 몇 %가 아니고 사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경제가 좋다고 트럼프 후보 지지자가 해리스를 뽑으러 간다는 식으로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이상실이고요.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리스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PC주의를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게 그 깔깔거리는 웃음이라든지 뭔가 그 많이 배우고 부잣집 자제 같고 정통 민주당의 그 엘리트들 늘 올바른 걸 이야기하고 거기서 조금 다른 그 코코넛 트리 그 밈 같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별 의미 없나요? 의미가 있죠. 뭐 해리스 부모님이야 뭐 고학력 세대였고 인도에서도 계층은 제법 괜찮은 집안이었죠. 브라만이었다고. 예, 이민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아버님하고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됐던 가족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트럼프처럼 금수저거나 예,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플러스 점수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리스가 지금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예. 소위 말해서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트럼프가 벼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TV 토론 때 잘 디펜스가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공격거리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유능함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제 정책 그리고 외교안보 전략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TV 토론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해리스 좀 보자 이러고 저 TV 앞에 앉겠네요, 그죠? 네. 트럼프는 다 알잖아요. TV 토론으로 제가 보기엔 유권 자기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제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만하면 나도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붐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중도층이란 것도 사실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러 책들이 얘기하지만 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건 아니고 예. 투표장에 가기 싫었었는데 가게 만드는 무엇. 저 사람이 싫어서 가든지 저 사람이 좋아서 가든지 예, 그게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대표적으로 누가 싫어서 이 사람을 찍는 정치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전 세계 다 비슷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도 TV 토론 보고 어제 다시 봤어 이러면서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제로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그냥 그 사람이 저래서 난 진짜 싫어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TV 토론으로 인해서 무슨 대선이 결정된다 이것도 너무 좀 나이브한 시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안 갈 사람을 가게 만드냐 어떤 이유에서든 그거만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그게 기왕이면 경합지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박빙이고요. 사실 TV 토론 하나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네. 선거에 이제 흐름이란 게 있죠. 흐름이란 게 지금 트럼프가 거의 되는 것처럼 되다가 바이든이 후보 포기하면서 해리스가 잠깐 떴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효과가 생각보다 높네 안 높네 그러면서 약간 지금 지지분이한 상태로 네. TV 토론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들은 요 상태로 지속될 텐데 지금 2달 채 남지 않은 기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어제 나온 거 보면 근소한 차이로 다시 트럼프가 약간 높은 걸로. 그건 투표율이라 또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투표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경합주에 누가 높냐? 경합주도 네. 약간 해리스가 뭐 펜실베니아 1% 뭐 나머지는 이제 동률 조지아라든가 네. 이런데요. 그거는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우리 서울 경기 판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거수일투족보다 전체적인 흐름 누구를 더 싫어하게 만든 분위기가 있느냐, 혹은 실언을 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해서 뭐가 터지느냐,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무슨 사건이 또 터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거 판세를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여성층, 또 비교적 젊은, 또 이민자들, 해리스 후보가 여기에 대한 좀 지지세를 갖고 왔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분들은 네. 바이든 후보였을 땐 안 가려다가 해리스 때문에 갈 수는 있겠죠.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 굉장히 좀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명연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오바마 부부라든가 네.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네. 클린턴 부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지는 않고 포기했던 선거를 일단 임하게 만든 것까지는 맞는데 이길 수 있는 선거냐, 이건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네. 앞서 부시 대통령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그 과거의 보좌진들, 공화당 사람들 다 이번에 해리스 지지한다고 많이들 몇백 명 했고, 중요한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이 저 해리스 지지한다면 이게 난리가 날 텐데 본인은 뭐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겠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내가 누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례적인 건 한데 이런 건 별로 영향이 없나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시와 트럼프 관계는 이미 다 드러날 만큼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한국 뉴스에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부시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뜨게 된 게 엔타이 오바마, 엔타이 부시입니다. 오바마처럼 물러 터져서 동맹들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또 하나는 부시와 네오콘처럼 쓸데없는 전쟁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우리 아들, 딸을 죽이지 않겠다. 네. 그래도 부시도 비판하고 오바마도 비판했는데 부시라고 하는 건 부시가 아니고 공화당 엘리트입니다. 공화당 엘리트가 정경유착을 해서 대규모 석유 회사라든가 이들의 방산 기업의 이권을 위해서 이라크로 쳐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프 부시랑 엄청나게 설전을 벌이고 그때 이미 부시 가문하고는 숙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발언한 건 제가 보기엔 아주 약하고요. 그 자기 공화당 전통적인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저 정도 수준으로 발언한 거고, 체니 딸 있죠. 예, 그런 분들하고 완전히 지금 결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프 부시랑 이미 TV 토론 때 그때 하면서, 그래서 부시 가문을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경유착 혹은 방산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에 미국 국민을 몰아넣은 이런 척결해야 될 공화당 엘리트로 지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거는 뭐 아주 당연한 거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식도 아니고 영향력 제로인 그렇군요. 소식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라고 트럼프한테 몰린 거거든요. 예, 부시를 몰아내는 건 아니고 공화당 엘리트, 민주당 엘리트가 해온 건, 민주당 엘리트는 소위 말한 강남좌파 이론입니다. 모순 덩어리다. 낸시 펠로시나 뭐 이런 부자들이 기후변화만 얘기하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비판한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탄소가스는 다 쓰고 다니고, 또 되게 부자잖아요. 스타벅스 뭐 CEO 예, 탄소가스 내뿜으면서 종이 빨대 쓰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민주당 엘리트들한테는 그 어떤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싫어하고, 공화당은 그 부정부패 그 어떤 기업과 정신의 유착, 예, 그걸 몰아내달라. 이게 트럼프로 몰린 거고, 1기 때 그게 먹혀서 당선이 된 거고, 이번에 다시 끌고 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은 트럼프한테는 아주 땡큐죠. 그런 것들은. 예. 저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들, 뭐 지나친 표현들,
이런 것만 주목을 했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들어보면 좋아할 수 있겠다 생각 들어요. 한국의 언론과 엘리트 계층은 미국의 언론과 엘리트 계층하고 동일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조롱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하하는데 네, 굉장히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트럼프를 비웃으면서 자기의 지적 쾌락을 네. 뽐냈었죠. 네. 지난 10년간.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이제 책이 몇 권 쏟아져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고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트럼프를 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그들 입장에서 먹고 살기 힘든 미국 그 고졸 출신의 공장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에 귀를 기울이고 한미 관계가 끈끈해지려면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한미 간의 윈윈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서 트럼프 관련한 얘기를 제가 이제 트럼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들의 물론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공화당 사교 클럽도 많이 가고 네. 트럼프 인수위했던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낸 적도 있고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안 친한 건 아니고 이런 사교계 생활에 많이 초대가 됐고 공화당 의원들 모임에도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도 많이 초청돼서 그쪽 생활을 좀 많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으로 이런 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싫으니까 떨어져야 된다는 분석 보도들이 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핵무장이라든가 모든 걸 해줄 것처럼 또 하는데 한국의 문제는 우리 모두 트럼프나 해리스를 잘 관리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만 많지 실제 행동으로 나눠서 뭔가 하는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도와는 드리는데 모두가 대비하자라고 외치고 소는 누가 모냐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조용히 소를 잘 모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실제 그들은 지금 여러 자리를 통해서 소를 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호를 너무 외치는데 그 전망만 너무 많이 하고 전망하고 구호를 떠나서 좀 조용히 행동들을 많이 좀 해서 그들하고 저희가 이제 친분을 쌓는다고 그러면 한국에 한번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세미나 한번 하면 친해진 줄 아는데 사업을 같이 해야죠. 사업을. 그러니까 같이 아이템을 갖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같이 세워야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공공외교라고 보는 것이 워싱턴에 가서 사진을 찍든지 여기 불러와서 사진을 찍고 환담을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 자료 내고 끝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뭐 하고 다 간 거지?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아이템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든 그게 또 시민단체든 지자체든 상관없어요. 지자체들도 그쪽 지자체랑 협력을 좀 강화해서 초중고 학생들끼리 교환 프로그램. 한국 좋아하잖아요, 지금. 미국 공화당주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BTS의 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뭘 하느냐를 갖고 우리가 이제 할 때입니다. 지자체든. 우리나라 지자체 돈 없지 않아요? 그런 예산들 다 있기 때문에 주로 쓰던 게 우리가 미국 가서 출장 가려는데 많이 썼던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실제 교류를 이제 조금씩 넓혀가야죠. 우리 편을 넓혀가야 돼. 우리가 유독 그런 거 못하죠. 해도 좀 단발성 또 누구 보여주기식. 사진 찍고 올리고 거기까지 했다 홍보과에서 칭찬받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워싱턴에서도 많이 했고 요새 이제 몇 명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 했다고 친해지는 건 아니죠.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사업을 논의하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자녀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에세이 경진 컨테스트 같은 걸 제가 한번 준비한 적이 있는데 뉴욕에 키신저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미국도 자녀라면 껌뻑 죽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에세이 경진대회를 나가서 한미 간에 당선한 사람이 우리 여의도에 와서 상을 받고 뭐 경복궁 투어를 한다. 그럼 완전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식의 것들도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가고 이런 걸로 저희가 하나씩 중앙정부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앙정부 부처 연구 영역을 받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학술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미나 위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저변을 넓혀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편 들어주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보다 예를 들어 일본하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면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 해주면 그 부모들은 한국을 좋아하게 됩니다.
옛날에 네. 부모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많이 챙겼죠.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을 바라봤고 지금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도가 증진이 됩니다. 아우,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공외교가 이렇게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뭐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예, 없습니다. 지금 네. 좀 아쉽지만 너무 이스라엘 로비식으로 뭐 거물급 뭐 스필버그 막 이런 사람들로만 우리 돈 없어서 안 돼. 자포자기. 그러니까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좀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기업들도 뭐 같이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있어서 저도 같이 가야 되고. 해외에서 기자 생활 해보면 우리 대사님이나 뭐 공사님들 계속해서 거기 그 나라의 이제 관료분들, 정치인들 만나시는데 열심히 하죠. 예. 근데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대사님 오시면 또 다시 또 계속 밥 먹고. 실제 친하지도 않고. 네. 예, 그냥. 또 그 대사님 가시면 또 밥 먹고. 네. 사진 찍고. 예, 거기까지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렇게 네. 돼서는 안 되고요. 실제 조용조용 계속 모임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 굉장히 모임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게 뭐 사교계라고 부른다고 뭐 대단한 자리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네. 들면 미국에서 3월 말에는 대학농구 시즌 대회가 열리거든요. 다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옆에 공화당 의원이 서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자리들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이해단체를 대표하는 회사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사업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네.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몇몇 기관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좀 요새는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지방에 가서 주립대들에서 이런 주지사 단체랑 뭐도 많이 하고. 근데 좀 몇몇 기관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확대를 시켜야죠. 우리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일본 친구들도 못할 것 같은데 잘해요? 뭐 100년까지. 거기 뭐 일단 벚꽃 핀 거 보십시오. 워싱턴에 벚꽃 핀 거 보시면 알고 네. 대규모 축제고. 일본을 한국만 넘어가서 유럽하고 미국에 살다 보면 일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일본을 모두가 좋아하게 만든 그 무엇.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개개인으로 다른 인상이 있을지 몰라도 겸손한 거라든가 그 사람들 실제로 원하는 사업 아이템들을 원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한창 굶주릴 때 그 대학원생들하고 박사 막 끝난 사람들을 잡을 연결을 해준다든가 네. 일본에 불러서 2년 3년 정도 포닥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그러면 힘들 때 자기를 챙겨줬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순진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하고 진심으로 갖고 나중에 사업 아이템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라별로 다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같이 배워야죠. 같이 배워서 지금 요새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뭐 해서 많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기관에서 좀 확산이 돼야 됩니다. 특정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고요. KI라고 키예프에서 자금 받은 것도 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기관이 몇 개 일부 이제 외교부의 로비스트 업체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확산이 되고 지자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은 자매 결연이라든가 교류 행사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엘리트 중심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 언론인 초청하고 네. 뭐 하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또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할 수 있죠. 거점 도시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달라스, 뭐 캔자스시티, 네, 뭐 네. 콜로라도, 덴버 이런 나라들 정해서 거기서 K-팝 페스티벌도 하고 에세이 경진대회에서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 뽑아가지고 학교별로 2명씩 해서 한국에 초대를 하고 중앙부처도 다 할 필요는 없고 외교부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우리나라 재단도 많고 지자체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 이하의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유스 젊었을 때 좋은 인상을 갖고 친구가 되면 커서 친구로 남습니다. 그 자치단체하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또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죠. 네. 제가 미국에서 경제안보 관련해서 백악관 뭐 코디네이터도 만나고 반도체 했을 때 네. 실제 토론해야 되는 건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너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의료, 가족들 뭐 해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장을 해야 되지 경제안보가 중요하다는 세미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세미나 말고 실제 복지 혜택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지자체들도 지금 사실 이제 막 진출해서 그런데 미국의 어떤 주라든가 도시랑 연결해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실제 인적 교류들도 좀 하고 뭐 일본하고도 지금 요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좀 유럽이나 중요한 국가들하고 해서 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가족이 다 우리 편이 됩니다. 그 집 부모, 그 마을 사람들, 그 교회 친구들까지 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연결이 되고 우리도 가서 뭐 왕년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얘기하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갔네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리디하고 불러서 골프 레슨도 해주고 이렇게 댓글. 예. 좋아요.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질문 지금 좀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집착하는 이유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국익이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를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누가 우리에게 영향을 있고 누가 유리하냐 이게 하기 전에 뭘 우리가 하는 이유가 길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뭐 이게 네, 알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러니까 트럼프랑 같이 공화당 후보를 다퉜던. 본인은 트럼프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거절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미 타이밍이 늦었고요. 애초에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대선 후보 때 토론회 때 맹공을 했던 걸로 이미 아웃이 돼서 지지자들한테는 이미 크게 중도표를 가져올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요. 니키 헤일리야 좋은 면이 많은 분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뒤늦은 줄서기, 소위 이제 장관 자리라도 하나 가지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밀려난 상태입니다. 실제 표로 연결될 걸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캠프에서. 트럼프 후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과거에 뭐 굉장히 핵심 참모를 했던 사람들, 장관했던 사람들 많이 돌아섰거나 심지어 적이 됐어요. 적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또 유독 그런 사람들만 초청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국제회의에. 그래요? 뭐 좋은 분들일 수도 있지만 존 볼튼, 마이크 펜스, 폼페이오, 뭐 최근에 맥마스터까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 사실상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만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을 국제회의 때 부르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건 아주 좋지만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현재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진영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뭐 프로젝트 2050도 냈었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기관은 트럼프한테 아직 엔돌스를 받은 기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리티지가 첫 번째 1기 때 기존의 공화당 엘리트 부시 레이건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좀 경시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척당하고 있거든요. 허드슨 연구소가 그때 떴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연구소가 실세인 것처럼 하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구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누구한테도 사랑을 준 적은 없고요. 우리나라한테 특정 뭐 콜비라든가 이런 분들 주목을 많이 받는데 훌륭한 분이고 저도 워싱턴에서 소개를 많이 했지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잡 어플리케이션 하는 상태입니다. 구애를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랐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특정 연구소에 우르르 몰려가고 특정 인물들한테 특히 틀어진 분들한테는 일기 때 경험담 듣는 건 좋은데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을 모셔야지 트럼프랑 틀어졌던 얘기를 우리가 뭐 인터뷰 기사를 따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죠. 트럼프.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나 맥마스터 보좌관 같은 분들은 그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뭐 트럼프 인성 문제가 됐든 어쨌든 그분들은 트럼프 인성 문제를 얘기하지만 틀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국익을 따지면 지금 트럼프하고 앞으로 일할 사람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비싼 비행기 값 줘가지고 국제회의라고 열어가지고 맨날 트럼프랑 틀어진 분들 부르고 있는데 1, 2년 동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경험담은 그대로 듣고 우리가 소위 말해 줄을 달려고 부르는 거면 양쪽에 있는 앞으로 찬란하게 성장할 사람들을 불러야죠. 우리 외교 라인이나 어떤 비공식 라인에서 지금 우리 이제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했을 때 이후에 우리 외교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트럼프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정말 핵심에 있던 국무장관에 있던 사람, 부통령에 있던 사람, 뭐 안보보좌관에 있던 사람 다 등을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막 자서전 써가지고 트럼프 욕하고 있단 말이죠. 누구를 만날 것이냐. 미국 정치를 아직도 이제 모르는 게 우리는 전면에 드러난 공직자들 위주로 만난다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 분담이 돼 있죠. 그게 의회에 배지를 다는 사람도 있고 로비스트도 있어요. 미국에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직자 위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이교식 발상이에요. 예를 들면 동아태 차관보 했던 사람, 국가안보실장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대부분 하는 줄 잘못 알아요. 미국도 그 사람들이 실세면 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일 힘센 사람들은 선거자금 제일 많이 낸 사람들이 제일 힘이 셉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선거자금을 많이 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당내에 실세들 만나야 돼요. 소위 어공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공직자들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 당하고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캠프에서 지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네. 자꾸 공직자 위주로만 우리가 자꾸 봅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됐거나 이름이 알려졌거나 특정 보직을 1, 2년 한 사람들한테 집착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전혀 아니죠.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선거 자금을 끌어주는 사람이 제일 영향력이 세요. 그게 가족일 경우도 있고 네. 측근일 경우도 있죠. 그 당내 실세들을 만나야 돼요. 그 당의 실세들을 만나는 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연히 의원일 때도 있고 의원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너무 유교 관직주의로 간다. 실제 공직자로 차관했던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 있는 사람은 가끔 대사로 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접근법부터 좀 달리해야 돼요. 예. 선거 때 도움 준 사람이 트럼프도 챙기는 겁니다. 대부분 선거 자금이거나 표 끌어온 네. 사람. 이건 정말 우리 공공외교 하시는 분들이 밑줄 쫙 긋고 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선거 자금 많이 낸 사람들, 그분들이 핵심이다. 정말 우리하고는 이제 이런 부분이 문화가 다르니까. 네. 한미 동맹 뭐 우리 외교력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북핵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별로 의미 없나요? 누가 되든? 지금 저는 트럼프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협상력이 조금이라도 나을 거고 좀 간판이라도 혹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다 알려진 부분들은 그대로 갈 거고요. 네. 지금 중국의 모든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북중러 이란은 다 똑같은 나쁜 국가들이니까 동맹들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중국이니까 북한 문제는 일단 후순위로 빠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 러시아랑은 손을 잡고 중국에만 집중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맹국들은 그걸 기여하려면 돈을 더 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중국 위주로 들어가는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북한 하는 것보다는 중국하고 어느 정도 정책을 우리가 실익을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미국하고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의 위상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서 룰 세터로 크느냐. 실제 그게 미국 중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더라도 우리가 목소리가 들어가려면 트럼프도 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안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미국이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주 만나서 주고받기를 해야 됩니다. 주고받기를 해야 되고 우리 논리를 갖고 그들을 설득한다? 전혀 안 되고요. 논리 싸움도 아니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옛날 남북관계가 좋고 할 때 미국의 공화당 부자들이 평양에 부동산 투자한다고 연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려면 가까운 관계야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사무적으로 만나거나 트랙 1에서 뭐 서명하는 자리에서 만나면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문제든 방산 문제든 관세 문제든 다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건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고지서 세게 낼 것 같아서. 예, 그것도 만약 세게 줘야만 한다면 화끈하게 주고 다른 거를 우리가 관세 혜택이나 다른 걸 좀 받는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가버넌스 체제로 손해를 본 쪽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야 간에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분야들이 좀 있고요. 원전, 방산, 뭐 차세대 먹거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는 거, 배 문제나 이런 걸로 걸리지 않도록 서로 간에 여야 간에 대통령까지 합의가 좀 돼야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정치적인 분야는 저희가 정치적인 분야는 치열하게 싸우고 비정치적인 분야, 미국하고 딜을 해야 되는 분야는 몇 가지 좀 뽑아서 국회에서든 어디 정도 합의가 돼서 그건 꾸준히 가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살 거리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미국하고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가야죠. 상승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그 트럼프가 만약에 재주권에서 몇 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다른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줄 거면 화끈하게 주고 차라리 다른 걸 받으라 이거죠. 받을 때 조용히 받고 줄 때는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주고.
트럼프가 채통을 차려서 중간선거에 유리하도록. 네. 예, 그게 저희가 통치술이죠. 그거는 상대방을 서의죠, 서의. 네. 서의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거,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우리 거를 싹 가져오면 됩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게 이제 세련된 외교거든요. 네. 예, 그 대신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너가 될 수 있도록 화끈하게 길을 세워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야, 내가 한국한테 우리 주한미군 하면서 몇 조 원 내가 받아냈어. 이렇게 또 홍보할 거 아니에요. 대신 줘야 되면 예. 우리는 조용히 받아낼 걸 받아내면 된다. 네, 그게 뭐 관세 문제일 수도 있고 원전에 대한 협상일 수도 네. 있고 뭐 할 건 워낙 많죠. 미국은 망해도 3대 부자 간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워낙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유럽이나 일본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지혜들을 좀 많이 네. 가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겠는데 이 말씀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정말 수업을 듣듯이 설명을 듣고 나면 미국인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알 것 같다.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런 이유로 지지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 국민이냐, 한국 국민이냐에 네. 따라 다르고요. 그것도 물론 미국이 네. 어떤 국민이냐에 따라 보는 게 다르고요. 다르겠죠. 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뭐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가짜일 네. 수도 있지만 특정 시대적 산물이 특정 정책의 인물들을 탄생시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혹시 당선이 되거나 안 되더라도 트럼피즘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 네.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가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혐오만 하고 있을 것이 문제인가? 네. 한쪽이 악마인가? 네. 그런 것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 60년대가 미국 정치가 더 양극화됐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 밥 케네디 다 암살당하던 시대가 최악의 미국의 양극화 시대입니다. 네. 우리로 치면 언제죠? 우리는 김구, 여운형 이런 분들 암살당하던 그 해방 전후가 네, 네. 정치 양극화가 지금보다 심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 저 사람을 지지할까? 네.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한미가 어떻게 윈윈을 할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 저 세력이 돌아가는 게 해리스가 이겼다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선거 있고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민들의 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같이 모아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가까운 관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숭배가 아니라 베스트 프렌드로 가는 전략을 저희 정치권하고 국민들이 또 여기 보시는 여론 주도층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죠. 그 사람을 비웃고 무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 반드시 브렉시트이든 트럼피즘이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유럽도 지금 극우 정당들이 독일도 그렇고 확산되는데 네. 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민 문제가 도대체 어떻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문제. 이탈리아도 지금 극우정당 출신이 총리가 되고 프랑스도 곧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혐오만 할 게 아니라 저 변화의 내막을 본질을 좀 보는 자세.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의 김영준 교수와 함께 TV 토론 앞둔 미 대선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자, 저 대선 진행 상황 봐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